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박 2일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평양을 떠나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폼페이오는 비핵화 협상이 매우 생산적이었다면서 곧 실무회담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삼구 회장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어제 KBS 9시 뉴스에서 공개된 이후 안전교육도 뒤로 한 채 회장님 의전에 나섰다는 등 후속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생태계 교란곤충인 붉은 불개미의 여왕개미가 오늘 인천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아직 당국이 유입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방역망이 이미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를 제출하라는 검찰의 요구를 거부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불법 촬영 사건 수사가 성차별적이고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는 여성 수만 명이 오늘 서울 도심에서 세 번째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가 거듭될수록 참가자 수는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토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북미 고위급 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실무진 구성에 북미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해 진전이 있었다고 말할 뿐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 있을 발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먼저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북미 양측이 비핵화 검증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하는 실무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고위급 회담 이틀간의 논의 결과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북한 비핵화와 그 시간표를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진전이 있었으며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We had many hours of productive conversations. These are complicated issues, but we made progress on almost all of the central issues.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위한 실무회담도 곧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양측이 오는 12일 판문점에서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we have laid out a path for further negotiations at the working level so that the two teams can get together and continue these discussions. 하지만 방북에 동행한 기자단은 이번 회담이 쉽게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핵심 사항인 핵무기와 물질, 시설 등 핵신고 목록과 관련해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현재로선 분명하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는 전달됐습니다.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도쿄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은 내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협상 상대가 리용호 외무상으로 바뀌어 외무장관끼리의 협상이 진행될 거란 분석이 제기됐었는데 이번에도 북측에서는 정보기관 라인의 김영철 부위원장이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덕담을 나누면서도 뼈 있는 신경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어서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째 마주 앉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아침 덕담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자 김영철 부위원장은 미국의 입장을 언급하며 날을 세웁니다. 미국이 전면으로서 시대가 우리 나라를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회담으로 긴밀해진 두 사람이지만 서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번엔 리용호 외무상으로 북한 협상대표가 바뀔 거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여전히 정보라인인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복심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역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협상 시간이 부족한 만큼 상대를 바꾸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란 분석입니다. He's under some pressure, though, because there are reports that North Korea is actually expanding its weapons facilities rather than dismantling it. But the State Department says... 다만 이번 3차 방북은 폐쇄적이었던 1, 2차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북한은 인터넷 와이파이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기자들은 식당에 있는 미국 콜라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바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동행한 기자들은 평양 시내에서 반미 구호 포스터를 단 한 장도 보지 못했다며 북미 대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오후 정식으로 부임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부인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부임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국민과 함께 한미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양국 국민들을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956년 일본에서 태어난 해리스 대사는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의 해군 사성 장군으로 인도 태평양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KBS는 어제 아시아나 갑질 공연 동영상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졌고 비슷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추가로 취재한 내용을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영상 보도 직후 아시아나 직원 단체 채팅방입니다. 눈물이 난다. 너무 창피하다. 무슨 망신이냐며 참담한 심정을 쏟아냈고 기내식 문제보다 손님들이 더 충격을 받았다는 자족까지 있었습니다.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영상을 끝까지 보진 못했거든요. 말로만 전해드릴 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요. 직접 영상을 접하고 보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제보도 줄을 이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나 항공의 바자회, 사장이 있는 헤드 테이블 뒤로 걸그룹 춤을 추고 있는 여성들, 객실 승무원들입니다. 재작년 같은 행사에선 남성 직원들이 박삼구 회장 앞에서 율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승무원들이 박 회장을 향해 하트 세례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의반 타의반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진급할 때라든지 이럴 때 한 번씩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안전보다 총수 의전이 우선이었다는 제보도 나왔습니다. 박 회장이 아시아나 본사를 방문할 때면 승무원 안전교육도 미루고 환영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안전교육이 있는데 회장님이 오신다고 하면 교육은 좀 제쳐주고 또 회장님의 그런 맞이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문제죠. 아시아나 항공 측은 각종 행사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난해까지는 비슷한 행사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번엔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4대강 사업 관련 보도입니다. 수량이 많아지면 녹조가 없다. 4대강 사업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신개념 사업이다. 이렇게 4대강 사업을 예찬했던 상당수 학자와 국책기관 연구원들이 그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결국 녹조 라떼라는 오명을 쓴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류 증식이 크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질은 악화되지 않고 개선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한 수생태계의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원은 4대강 소송에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공학적 이론으로 4대강 공사의 당위성을 뒷받침했다는 공로로 역시 훈장을 받은 박재광 교수. 박 교수는 4대강으로 외화를 벌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친수공간과 수자원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신개념의 사업이에요.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4대강 사업으로 25조 원을 날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문 등의 수량이 풍부해야 생태계가 복원된다. 녹조는 기후변화 탓이라며 4대강 예찬론을 폈던 학자들도 줄줄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훈장과 포장만 13명, 대통령과 총리 표창까지 합하면 학자와 연구원만 모두 55명입니다. 원칙적으로 잘못된 사업에 대한 훈포상은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하고 자진해서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최소한 향후 이런 사업이 다시는 되풀이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훈포장을 받은 4대강 예찬론자들이 이제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생태계 교란곤충인 붉은 불개미가 인천항에서 700마리 넘게 발견됐습니다. 전국에서 6번째 발견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자체 번식이 가능한 여왕개미가 처음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등지에서 출발한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는 인천항. 이곳에서 붉은 불개미 애벌레를 포함해 700여 마리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6번째 발견입니다. 최초 발견된 지점이 여기 지점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엔 여왕개미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왕개미는 매일 최대 1,500여 개의 알을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강합니다. 유입 시기는 올해 봄으로 추정되지만 이 개미들이 어디서 온 건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방역망이 이미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역당국은 아직은 개미들의 군체 크기가 작고 여왕개미 전 단계인 공주개미와 수개미까지는 발견되지 않아 초기 단계로 보인다며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개미가 처음 발견된 지점에서 80m 떨어진 다른 곳에서도 새로운 무리가 발견돼 추가 여왕개미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붉은 불개미 떼들이 발견된 곳이 인천 구도심과도 인접한 지역이어서 방역당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드러내고 일단 이 지역을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00m는 저희가 이제 매일 집중 조사를 하게 됩니다. 생태계 교란충으로 지정된 붉은 불개미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 물릴 경우 과민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데다 강한 번식력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추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사건 당시 법원 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이전에도 논란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임기가 끝난 뒤 폐기했다며 제출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6년 4월 법원행정처는 전문 분야 연구의 개선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합니다.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이었던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어떻게 하면 위축시킬 수 있을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행정처가 찾은 대책은 연구회 중복가입자 정리. 중복가입을 막으면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을 절반인 200명대로 줄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담았습니다. 중복가입 금지는 지난해 2월 실제 시행됐는데 이때 법원 행정처장이 고영한 현 대법관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상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바로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제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추가 자료 확보가 어제부터 진행 중이지만 고 대법관의 자료만큼은 못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 대법관이 아직 현직이고 지금도 하드디스크를 사용 중이라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확보가 수사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만큼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고 대법관의 퇴임 전에 자료를 온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다음 주에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라도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선 대규모 여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홍대 몰카 편파 수사로 집회가 촉발된 이래 세 번째인데요. 그 규모는 계속 커지는 상황입니다. 집회 때마다 수만 명이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김민지 기자입니다. 붉은 옷을 입은 여성들이 서울 대학로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달 9일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남성이 아닌 여성이 가해자일 때 수사가 더 신속했다는 겁니다. 성범죄 가해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다며 남성을 향한 강도 높은 퍼포먼스와 구호를 반복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도 여성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통제선을 만들어 남성들의 현장 출입을 막았습니다. 여성 취재진도 이처럼 표식을 붙인 경우에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남성들과 승강이가 벌어졌습니다. 집회에 적대적인 한 인터넷 방송 남성 진행자는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열린 오늘 집회엔 주최 측 추산 6만여 명, 경찰 추산 2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집회를 거듭할수록 새가 불어나는 모습입니다. 지난 5월 경찰이 홍익대 몰카 범죄 사건의 여성 피의자를 일주일여 만에 체포하고 포토라인에까지 세운 일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이주민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편파 수사 주장은 억측이라고 일축하자 여성들은 거리로 나섰고 첫 집회에 예상을 깨고 10,000명 넘는 여성이 모였습니다. 경찰청장과 대통령까지 나서 공정한 수사와 가해자 엄벌을 약속했지만 여성들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정부는 여성들의 분노에 합당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고 즉각적으로 실행하라. 오늘 집회는 4시간 동안 이어진 끝에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주최 측은 성차별 근절을 주장하며 앞으로도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장마전선이 현재 한반도 남쪽에 머물면서 우리나라에는 별 영향이 없는데 일본은 사정이 다릅니다. 히로시마와 오카야마 등에 최근 사흘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제방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나 9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큰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승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제방 100m가 무너지면서 인구 2만여 명의 도시가 물에 잠겼습니다. 급하게 2층이나 옥상으로 피난해 애타게 구조를 요청합니다. 헬기와 자위대 보트까지 동원돼 필사의 구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구조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깁니다. 来てくれた時は本当にすごい、もう本当に2階まで水が来そうだったんで。やっぱり浸水が早かったですね。浸水があっという間に来た。 집 아래가 급류에 깎여나가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마을 한가운데까지 바위와 큰 나무들이 떠밀려왔습니다. 강력한 장마전선이 규슈 북부 지역에서부터 히로시마, 나라, 교토까지 넓은 지역에 며칠 동안 머물면서 최고 1m 넘게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이 여파로 밤사이 산사태가 이어졌고 인명피해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バリバリとかそういうゴーとかいう大きな音がしてすぐ切れたいうことで 사망자가 40명을 넘어섰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40여 명, 피난 지시가 내려진 대상이 300여만 명에 이릅니다. これまでに経験したことがないような大雨となっています。重大な危険が差し迫った異常事態です。 히로시마 등 곳곳에 산사태와 하천 범람 경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력한 비를 동반한 전선이 동부로 이동하면서 내일도 최대 250mm의 비가 예보돼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을 가두고 강제 노역에 학대까지 한 형제 복지원 사건을 KBS가 연속 보도한 바 있는데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자들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 중입니다. 농성은 200일이 넘었지만 국회 개점 휴업으로 아무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유호윤 기자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이 농성 며칠째인지 잊지 않기 위한 작업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의 일상은 반복의 연속이지만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인근 지하철역 화장실은 익숙한 생활 공간이 됐습니다. 어릴 때 형제복지원 안에서 강제로 두드려 맞아가지고 책립발을 그냥 막 뽑았어요. 국가의 비호 속에 평범한 시민들을 불황자로 몰아 인권을 짓밟았던 형제복지원 사건. 빵도둑 누명을 쓰고 복지원에 끌려간 최승우 씨의 삶도 송두리째 뒤틀렸습니다. 14살 때 국가는 저를 불황아로 만들어버렸어요. 학교 다니는 아이를.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저는 어른한테 그 소대장이라는 사람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왜 복지원에 끌려갔는지 그 내막이라도 알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달라고 시작한 농성은 겨울을 지나 여름을 맞았습니다. 이게 유일한 우리의 공격수단이자 방어수단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힘들어도 버티는 거예요. 지난한 투쟁 끝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형제복지원 사건이 현재의 인권 문제라며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이들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권고문을 받은 국회가 관련 법안을 논의한 건 올해 2월 단 이틀. 당시 속기록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법안에 대해 정확히 이해가 안 돼 있다며 논의를 미뤘습니다. 일부 의원은 이게 당장 급한 거냐며 시급성을 외면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드루킹 특검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후엔 아예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법안을 논의해야 할 위원회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단 입장입니다. 벌써 수년이 지나서 아직도 이렇게 논의조차 제대로 이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많이 아쉽죠. 피해자들의 절규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온 겁니다. 인권 문제,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는데 왜 이렇게 논의가 되지 않고 있을까? 그런 섭섭함보다는 분노에 가깝죠, 그냥. 국가폭력과 인권 유린을 뒤늦게나마 법률로 보상할 길이 열렸는데도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난폭, 과속운전은 고속도로에서 사망사고를 내는 주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차량 운행이 급증하는 휴가철을 맞아서 경찰이 암행순찰에 드론까지 동원해 단속에 나섭니다. 이달부터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고 면허 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암행순찰차의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견인 차량 한 대가 고속도로를 내달립니다. 시속 150km 속도로 차선을 넘나들며 추월을 시도합니다. 단속 카메라를 발견하고는 급하게 피하면서 가드레일에 부딪힐 뻔하기도 합니다. 2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외제차도 암행순찰차에 딱 걸렸습니다. 이런 암행순찰 단속이 더욱 정교해집니다. 속도 위반 단속 시설 안에 경찰관이 직접 들어가 달리는 차량을 살핍니다. 과속 차량이 발견되면 합동 작전이 시작됩니다. 암행순찰차 무정 받으세요. 과속 차량 35 구더기 9에 2, 3km 앞에 대기하던 암행순찰차가 위반 차량을 발견하고 뒤쫓습니다. 저거지? 암행 차량은 겉으로 봐선 일반 차량과 전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 박스 안에서 131km 찍히시고요. 저희가 여기 따라오면서 터널 나오면서 거기서 172km 찍히셨어요. 곧바로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부과합니다. 6만 원이고 벌점은 15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과속 차량이 발견됩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데 자기가 과속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가족들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면 약간 120, 130을 좀 감이 안 오는. 기존에는 무인 카메라 단속 방식으로 과태료만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동식 현장 단속을 통해 범칙금의 벌점까지 바로 부과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벌점은 60점, 바로 면허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그 경각심을 줄 수 있고요. 한번 적발된 운전자들은 벌점 부과를 통해서 재차 위반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하늘에는 카메라 달린 드론이 투입됩니다. 난폭 운전뿐만 아니라 지정차로제 위반 차량을 잡아냅니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이번 달부터 300여 명을 동원해 집중 현장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요즘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비를 따로 받는 곳이 크게 늘었습니다. 갑자기 부담이 늘어나게 된 소비자들의 불만도 크지만 업주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마냥 탓하기만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이 직장인은 요즘 지출이 늘었습니다. 배달료 따로 그 현장 결제 같이 해주시면 되세요. 배달비를 별도로 요구하는 식당이 부쩍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음식값에 포함되어 있다는 금액을 따로 지불을 해야 되니까 좀 배달하기가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한 대형 치킨 업체가 지난 5월부터 배달비 2,000원을 받기 시작하는 등 배달비를 따로 부과하는 음식점은 6천여 곳에서 1년 만에 14,000여 곳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주문 앱은 아예 결제 단계에서부터 배달비를 함께 낼 수 있도록 시스템도 바꿨습니다. 업주들은 배달비를 받는 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부담을
음식값을 올려 충당하기는 쉽지 않은 데다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돈도 한 건당 3-4천 원이나 됩니다. 정말 고통입니다. 수익률은 악화되고, 그러니까 몸은 힘들고 팔면 팔수록 오히려 수익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주문앱 수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주문앱을 통해 2,000원 할인을 받으면 앱 회사는 할인비 중 1,000원을 점주에게 부담시킵니다. 생활을 안 하면 제 광고가 올라가지 않아요. 맨 밑에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소비자들은 불만이지만 위기 타겟책으로 배달비 유료화를 도입하는 업체들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벌인 손해배상 소송을 다룬 영화 허스토리가 최근 개봉했죠. 실제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는 지금도 30년 가까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허스토리의 주인공을 박영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1992년 12월 25일 일본의 사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관부 재판이 시작됩니다. 위안부와 근로정신대 등 일본군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 과정을 담은 영화 허스토리. 영화에선 소송 원고 10명이 모두 숨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생존해 30년 가까이 치열하게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14살에 일본에 끌려가 1년 넘게 근로정신대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했던 양금덕 할머니입니다. 중학교 가려면 손들으라고. 그게 내 같은 게가 몸이 공건하고 그러면 그거 갖다서 내가 골병 들었어 이런 거 갖다 후회도 되고 그래요. 이후 양할머니는 이금주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장의 도움을 받아 관부 재판에 3번째로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달리 양할머니를 포함해 근로정신대에 끌려간 7명의 손해배상 청구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는 기각됐습니다. 양할머니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2년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고 습격 회복 안세! 안세! 습격 회복 안세! 안세! 2015년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했습니다. 네가 잘못했다는 건 사죄한 것이 우리는 목적이고 돈 보듬도 그러고 있지. 1992년 12월 10명으로 시작된 할머니들의 재판. 30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지면서 생존한 할머니는 이제 2분만 남았고 이들은 3년째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국의 340억 달러 규모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시작한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철강 제품 관세 부과로 인한 철강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EU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잠정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 앞바다에서 낚시객과 선원 등 22명이 탄 9톤급 낚시어선이 바위에 부딪혀 좌초했습니다. 낚시객들은 사고 직후 인근 어선으로 대피한 뒤 출동한 해경함정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낚시선이 썰물 때 드러나는 간추람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 단체들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주최 측 추산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낙태죄 폐지와 임신 중절 합법화를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낙태죄가 여성의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고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강화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5초 동영상 공유 앱 더우인이 무려 유튜브를 제치고 올해 1분기 전 세계 앱 내려받기 수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회사가 출시한 이 앱 덕에 무명의 가수가 수천만의 팬을 거느린 스타가 되기도 하고 통제가 엄격한 중국에서 거리 공연도 늘고 있습니다. 김경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당구대 위에 있는 강아지가 갑자기 구멍에 쏙 빠집니다. 사육사가 촬영한 새끼 판다의 재롱에 절로 웃음이 지어집니다. 자신의 화장 전후 모습을 촬영한 이 동영상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 중입니다. 모두 중국 회사가 만든 15초짜리 짧은 동영상 공유에 더우인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해외에는 틱톡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더우인의 하루 사용자 수는 1억 5천만 명. 출시 2년 만에 유튜브를 누르고 올해 1분기 전 세계 앱 내려받기 수 1위에 올랐습니다. 사용자 간 장기자랑 경쟁으로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就觉得，我应该也能好跳得跟他们一样好，所以我就挑了好多喜欢的音乐，然后平时就在家练，练完之后找比较好看的场。 단둥의 한 무명 가수가 2,300만 명의 팬을 가진 스타가 되는 등 이 동영상 앱은 이제 중국의 스타 등용문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통제가 엄격한 중국 거리에서 공연이 싹트는 효과도 낳고 있습니다. 唱歌的时候有被一些路人遇到过，然后认出来，感觉还蛮开心的。 쉽게 편집해 바로 올리는 15초 동영상 앱이 13억 중국 인구를 등에 업고 동영상 콘텐츠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기분 좋은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유럽과 남미의 8강 맞대결에서 프랑스와 벨기에가 나란히 승리해 4강에 진출했습니다. 브라질과 우루과이가 패하면서 4강 무대가 12년 만에 유럽팀의 동무대가 됐습니다. 한성윤 기자입니다. 벨기에 공격진의 높이에 부담을 느낀 브라질 수비가 전반 13분 예상외의 자책골로 무너졌습니다. 벨기에의 더브라 위너는 전반 31분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또 한 번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브라질은 후반 31분 아우구스투가 머리로 한 골을 만회했지만 더 이상의 득점엔 실패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네이마르의 슛이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벨기에가 2대1로 이겨 32년 만에 4강에 합류했습니다. 프랑스는 전반 40분 그리즈만의 크로스를 바란이 헤딩으로 연결해 영의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후반 16분엔 그리즈만의 슛이 상대 골키퍼의 실수 속에 또 한 번 골로 이어졌습니다. 우루과이는 간판 공격수 카바니의 부상 공백 속에 2대0으로 져 프랑스의 4강 진출을 내줬습니다. 우루과이와 브라질의 탈락으로 러시아 월드컵 4강은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유럽팀들의 무대가 됐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의 4강전은 강력한 공격진의 맞대결로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윤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으로 스타가 된 인천의 문선민이 재개된 K리그에서 최강팀 전북의 골망을 2번이나 흔들며 약속했던 세리머니를 펼쳐 보였습니다. 손기성 기자입니다. 월드컵을 경험하고 돌아온 인천의 문선민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전반 6분 만에 페널티 지역 안에서 수비를 제치고 골문을 열었습니다. 문선민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관제탑 춤을 추며 7호 골을 자축했습니다. 인천은 불과 3분 뒤 무고사의 추가골로 전북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북 아드리아노가 페널티킥 골로 한 골을 따라붙은 전반 30분 월드컵 스타 문선민이 또 한 번 골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빠른 발로 상대 옵사이드 함정을 뚫고 8호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전북은 전반 42분 로페즈의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전주성을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후반 이동국과 이재성을 투입하며 총력전을 펼친 전북은 경기 종료 직전 김신욱의 극적인 동점골로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경남은 조재철의 감각적인 선제골과 후반 4개바의 추가골로 포항을 2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제주는 수원의 어이없는 실수를 놓치지 않고 권한진이 결승골을 터뜨려 3대2 짜릿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올 시즌 신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올스타에 뽑힌 KT의 강백호가 롯데전에서 시즌 14호 홈런 등 맹타를 휘두르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하무림 기자입니다. 1번 타자 강백호는 첫 타석부터 안타를 때리며 공격의 물꼬를 텄습니다. 다음 타자 로하스의 홈런이 터지면서 홈을 밟았습니다. 3회에도 선두 타자로 나선 강백호는 이번에는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한 점짜리 홈런퍼를 터뜨렸습니다.
비거리 135m짜리 시즌 14호 대형 홈런이자 데뷔 첫 49장 홈런입니다. 4회에도 안타를 추가한 강백호는 3할 타율 복귀에 성공하며 신인 올스타다운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마운드에선 선발 투수 고영표가 7이닝 1실점으로 호투를 펼쳤습니다. LG 선발 투수 김대현이 머리 쪽을 향해 날아오는 타구를 동물적인 감각으로 잡아냅니다. 이어 곧바로 더블 플레이로 연결합니다. LG는 9대9로 맞선 8회 김현수의 말루퍼가 터져 다시 앞서갔습니다. 김현수는 기아에 바뀐 투수 윤성민으로부터 짜릿한 홈런을 뽑아냈습니다. 선두 두산은 7회 초 이우성의 실책으로 삼성에 동점을 내줬지만 7회 말 박건우의 3타점 2루타 등을 앞세워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KBS 뉴스 한무리입니다. 텍사스의 추신수가 시즌 17호 홈런을 터뜨리며 연속 경기 출루 행진을 45경기로 늘렸습니다. 추신수는 디트로이트 원정 경기에서 1회 첫 타석에서 짐머먼으로부터 중월 한 점짜리 홈런을 뽑아냈습니다.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추신수는 45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했습니다. 9회에 안타를 추가한 추신수는 텍사스 구단 단일 시즌 연속 경기 최장 기록인 46경기에 한 경기 차로 다가섰습니다.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하는 김세영이 6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을 핀 1m 앞에 정확히 떨어뜨립니다. 가볍게 버디를 추가한 김세영은 2라운드에서 7타를 줄여 중간 합계 16언더파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박성현 등과 컷오프된 다니엘 강은 9번 홀 그린 밖에서 날린 샷이 멋진 이글로 연결돼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스페인의 레카리는 18번 홀에서 티샷을 헛스윙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공을 맞히지 못한 레카리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할릴 호지치 전 일본 대표팀 감독에게 차기 국가대표팀 사령탑직을 제안했다고 알제리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신태용 감독을 포함한 여러 후보군을 놓고 차기 감독 선임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났고 공기도 깨끗했습니다. 쾌적한 주말을 보냈는데 날씨가 한몫했는데요. 내일 날씨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8도, 광주는 30도로 서쪽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다행히 습도가 높지는 않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들어오면서 종일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해 옵니다. 내일 밤 제주도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의 낮 기온 28도, 강릉은 22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남부지방은 한낮에 전주 29도, 포항은 22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8호 태풍 마리아는 현재 괌 북서쪽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은 계속 북서지나면서 현재까지는 다음 주 목요일에 중국 상하이 남쪽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회장님을 어떻게 모셔야 했는지 낯뜨거운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시아나 측의 해명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민망한 노래와 춤을 자청할 만큼 회장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한 직원들이 많은데 대체 왜 갑질 의혹 폭로가 잇따르고 회장님 퇴진 촛불 집회까지 열리는 걸까요? 토요일 밤 9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